대한민국을 이끈 정치원로 20인을 통해 바른 정치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 정치의 길, 원로 20인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손정은입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기부해 건립한 김영삼 도서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그분의 유지를 담아 평생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오신 분입니다. 그럼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의원님. 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의원님 만나러 오늘 이 장소에 제가 왔는데 네. 이 장소도 참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 특별한 장소. 네, 김영삼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가 건립이 됐더라고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기부해서 건립한 데라고 들었는데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의원님한테도 이곳이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제가 한없이 존경하는 저 정치적 대부이신 김영삼 대통령을 그 재임 중에 하셨던 그런 위대한 업적을 후세에 잘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만드는 과정에 국민 모금도 있었고 정부 지원도 있었고 한데 제일 좀 특기할 만한 일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남은 모든 재산을 100%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의원님에게도 정말 특별한 이 장소에서 특별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이 처음 정치를 시작하셨을 때 그 당시에 사실 지인들, 가족들이 특히나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그 참상을 누구보다 좀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이 북으로 향해야 될 총뿌리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 공권력을 발표를 해가지고 유혈 사태를 일으킨 그런 정치 군인들, 군사 반란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그런 정치 군인들과 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했던 김영삼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도저히 내가 비분 관계에서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김영삼 총재를 지도자로 모시고 민주화 투쟁 대열에 같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고 그 뒤로 김영삼 총재를 모시고 민주화 투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민주화 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오시면서 수십 년을 보내셨는데 근데 국회의원들에게는 늘 보좌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보좌진들이 뽑은 같이 일하고 싶은 정치인 1위로 네, 1위로 김무성 의원님이 뽑히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오랜 정치 활동 기간 중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 대목마다 젊은 보좌진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투표로 결정을 해가지고 결단을 내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보좌진들 사이에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좌관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정치인 1위를 뽑았다는 것은
그분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일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대가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의 이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거를 또 소통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대 갈등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뭐 겪고 있는 그 사회 고민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잣대를 가지고 과거를 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현대의 잣대를 가지고 미래를 재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때는 그 당시 그 시대에 맞는 사고의 기준이 있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했는데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과거를 갖다가 평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나도 없는 겁니다. 이 사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젊은 층들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다, 부정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 부정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거는 참 우리 사회의 비극이죠. 그래서 좀 더 이해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다 좀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풀어야 된다. 또 기성세대들도 젊었을 때는 항상 좀 진보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집단에도 그렇고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에서 돌이켜보게 되면 젊은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갖다 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을 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떠나신 지 지금 한 3년 네. 정도 되신 거고 그 사이에 또 언론 인터뷰도 전혀 거의 뭐 하지 않으신 걸로 안 그죠? 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그래도 그동안 마포 포럼이라는 또 중요한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공동대표로 또 활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좋은 정치적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마포 포럼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제 20대 국회 임기를 끝내고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못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참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고민한 끝에 우리의 오랜 이 정치 경험을 살려가지고 정권 찾아오는데 우리가 미랄의 역할을 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직 의원들 약 70여 명으로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3시간씩 토론을 합니다. 현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우리 경험을 가지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은 그것을 당에 또 전하기도 하고 또 정권 정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이러한 길로 가야 된다. 국민에게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 윤석열 후보가 정해졌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서 그 포럼에서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의원님은 6선을 하셨는데 연속으로 계속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2번을 공천을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6번 국회를 연달아 했는데 당으로부터 2번의 공천을 못 받은 그런 좀 불행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사무총장은 당의 중심입니다. 그 사무총장 일을 뭐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당에 대한 공로도 많았었는데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니까 저를 갖다 공천에 죽여버렸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때 제가 당에 충성을 다한 제가 당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심정, 그때는 정말 제가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충동을 느꼈었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서 뭐 하냐 말이죠. 우리나라 공천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공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각 지역에 전국 250여 개 되는 그 선거구에서 누구를 내보내야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을 검토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 지역 주민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그렇지. 정확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물어봐야죠. 그럼 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공천 제도를 만들면은 그 공천은 성공하는 공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정당들은 권력자에 가서 충성을 맹세하는 아부를 하고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돈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공천 받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 현실이 빨리 고쳐져야만 좀 수준 높은 정치로 복원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흔히들 선거는 구도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과거에 이제 보수와 진보의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보수 우파 한 40%, 이제 진보 좌파 한 40%, 중도 한 20%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사이즈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진영, 이 진영이 분열되지 않고 그 표가 투표할 때 많이 투표장에 나와서 찍는 것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한 진영이 분열되게 되면 선거 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영이 분열되는 계기는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영이 분열되지 않는 공천은 민주적 상향식 공천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거법에도 경선에 참여해서 했다가 진 사람이 그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에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에 가지고 공천을 갖다 하게 되면은 분열이 안 된다 선거 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아주 즐겁고 유쾌한 코너가 있죠. 바로 추억 한 장인데요. 김무성 의원님의 추억이 너무너무 많으시지만 저희가 아주 옛날 거를 꺼내왔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 흑백 사진입니다. 예, 그때는 흑백 시대였습니다. 예, 요거 대략 몇 살 때쯤인지 기억나세요? 71년도 71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서울서 부산까지 이게 삼천리 자전거인데 서울서 부산까지 이 자전거로 서울서 호남을 거쳐가지고 경상남도를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종주했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자전거 여행을 계획을 하셨어요? 대학교 첫 방학 때 그냥 무료하게 보내기 싫어서 뭔가를 생각하다가 한번 자전거로 우리 국토를 종주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잘 안 가봤던 호남을 가보자 해서 서울서 출발했는데 수원까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데 네. 수원부터 전부 자갈밭이에요. 자갈길이에요. 도로가. 오, 이 당시는 그랬군요.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 그때 굉장히 큰 고생을 해가지고 7박 8일 만에 부산에 도착했는데 근데 그 종주를 성공하고 난 뒤에 네. 이 자신감이 이제 충만하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뭘 도전해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강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이 자전거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날씬하네. 아주 무슨 배운 줄 알았잖아요. 야, 그러면은 사실 이때도 그냥 자전거 여행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주를 하셨던 거네요. 이때도 정치인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때예요. 이때는 정치 생각 없었습니다. 아. 예.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정치 외도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참의원에 당선되셔가지고 그때는 양원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의원 여당 민주당 여당의 이제 원내 총무를 하셨는데 5.16이 나가지고 잡혀가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잘못으니까 나오셨는데 그때 우리 형제들 앉혀놓고 너는 앞으로 절대 정치하지 마라. 내가 정치 이거 외도해 보니까 네. 우리 집안 사람들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정치 안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형제들은 다 약속을 지켰는데 제가 아버지 뭐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김무성 의원님은 보수 정치인의 대표 주자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한쪽 진영에 이렇게 딱 있으신 분으로만 보이는데 알고 보면 뭐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두루 만나시고 또 열린 마인드도 갖고 계시고 또 친분도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또 이유는 뭔지 또 비결은 뭔지 궁금하네요. 그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다 과거에 민주협에서 같이 민주투쟁 같이 하던 동지들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 당시는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과 같은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낮에 뭐 민주투쟁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무교동 골목 그 술집에 가가지고 또 소주 같이 먹고 뭐 그러던 사이였기 때문에 또 전국을 다니면서 투쟁을 또 하다 보니까 여간에서 뭐 팬티만 입고 같이 잔 적도 있었고 그런 다 형제 동지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었고 이제 극한 대립을 할 때도 하다가 또 만나면 또 그 회의가 끝나면은 만나가지고 서로 또 고충을 이야기하고 그 성격 자체가 일단은 뒤끝도 좀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예전에 민주협을 같이 했다고 해도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앙금이라는 게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적이 된 분들도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본인의 타고나신 성격이실까요? 리더십 뭐 이런 것도 그런데 있고. 뭐 인간 대 인간관계에서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싸운다는 게 얼마나 그 허무한 일입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화해가지고 상대 이야기 들어보고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가족 간에도 자식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너 할 이야기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이야기 다 들어보고 아 내가 이 잘못 생각도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입장은 이렇다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이야기 잘 풀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원내 대표 할 때도 뭐 역대 제일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잘 협조가 잘 되는 원내 대표였다라는 평가도 받는데 그때 뭐 박지원 대표하고 언론에 나가지 않고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당신 원하는 게 뭐냐 다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들어줄 수 있으면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당은 야당에게 져주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져준다고요? 져줘야 됩니다. 여당이 야당한테 이기려면 정치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정치는 국민에게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막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조금 쉬었다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면은 일단 한번 지고 그 다음 기회를 보고 하는 그것이 정치를 잘하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의 정치 생활 중에 정말 잘했다 하는 게 하나만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EU FTA, 한미 FTA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 당시 야당의 극한 반대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EU에 국제 회의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국내에서 한EU FTA가 정부 간에는 서로 이제 사인을 다 끝냈는데 국회에서 비준이 돼야만 그 가가지고 이제 비준된 국가로서 발언을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한EU FTA와 관계되는 모든 장관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 해당 상임위 여야 원내대표 정책의장을 갖다가 운영위원장실에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명이 제 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문 잠그라. 아무도 못 나간다. 여기서 오늘 해결해야 된다. 여기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결정해야 된다. 나는 양발 마음을 자세 다 돼 있다. 너가 요거 다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으로부터 굉장한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걸 이제 정부에서는 절대 못 들어준다는 네. 겁니다. 어? 그래서 내가 막 장관을 갖다가 막 호통을 쳤어요. 자, 그 난 이야기 들어보고 나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양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양쪽 말 다 맞다. 당신이 90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100을 이야기했으니까 자, 95로 가자. 어떡할래? 그런 식으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또 수용이 다 됐고요. 아, 다 됐죠.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저녁에 회의를 해가지고 한EU FTA를 통과시킨 겁니다. 통과시키는 걸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EU에 회의하러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EU FTA가 비준이 되고 통과됐기 때문에 한미 FTA도 훨씬 장애 없이 통과되게 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갖다 하시고 또 아예 이제 희망이 없다,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면하는 그런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그런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투표에 가지고 선택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투표를 잘 하시면은 정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어떠한 선거든지 참여해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투표에 참여할 때는 진영을 떠나서 후보의 공약 또 평소의 운동을 놓고 볼 때에 우파 정책이냐 좌파 정책이냐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제 때 일본에 저항한다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 회사 상해 이름을 3.1 상해로 지었어요. 3.1. 3.1 운동을 생각해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가 될 수 없는데 자식이 정치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친일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제가 아버지한테 불효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